미국 증시에서 AI 칩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8% 급락세를 보이면서 28일 장 초반부터 국내 증시에서도 하이닉스를 비롯한 AI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 45분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4.02% 내려섰고요. 테크윈과 한미반도체도 내려섰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8일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가는 10%대 하락 중인데요. 이날 오전 9시 11분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전장보다 10.3% 하락한 12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9% 내려서기도 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28일 장 초반 최근 1년 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4분기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가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낙폭세가 더욱더 커져가는 오후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관세 리스크가 또 한 번 우리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2%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홍콩의 항생 지수 역시도 비슷한 기조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는요. 몇몇 테마주들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증시 자체의 투심이 지금 현재는 사그라들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오늘 시장에 맞게끔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유튜브 통해서 저희 방송 시청하실 수도 있죠. 많은 참여와 소통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지스 코너 함께 해주실 분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창대 대표님 모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증시 좋지는 않지만 저희가 또 힘을 내서 시장 대응점들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중국 시장 존재의 이유에 관해서 오늘 한번 헤드라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중국 양회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도 예상되는 시점인데요. 이 헤드라인 오늘 가지고 와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5월 달까지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 좀 불어올 거로 예상이 돼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을 방한하기도 하고요. 이제 한알령 해제가 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5월 정도부터는 한알령이 해제될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5월 달에 한알령 해제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 2달 동안은 한알령 해제에 대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단발성으로 지금 움직여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의 수급이 더 집중할 걸로 예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괜찮을 만한 그런 섹터들은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조금 더 물량이 잠시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단발성 이슈들에는 오히려 또 수급이 잠시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알령 이슈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고 한 2017년 사드 보복에 대한 한알령 해제 이후에 한 8년 만에 한알령 해제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8년 만에 다시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한알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은 섹터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뷰티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엔터 산업들 이런 쪽이 이제 한알령을 시작하면서 많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제가 되게 되면
이 세 가지 정도 섹터로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한 5월 정도까지 수급이 집중될 수 있으니 이 점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버텨주는 게 이쪽 관련한 섹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시장 낙폭이 전반적으로 큰 와중에서도 좀 지켜주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한알령이 해제될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산업군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섹터군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알령 해제라고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뷰티, 엔터, 미디어 컨텐츠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좀 우량주나 대장주 성격의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뷰티 쪽은 좀 양분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뭐 뷰티 플랫폼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피부과 시술이 진행되는 의료 뷰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뷰티 기기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세분화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걸 잠깐 보시게 되면 휴젤이라는 이제 보톡스 기업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데 주가가 신고가를 씀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뭐 보여주긴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좀 선방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파마리서치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제한적이면서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뭐 휴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만 치료제가 커지면서 살을 급속도로 빼다 보니 처지니까 이걸 리프팅하는 수요가 따라붙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수요가 붙고요. 보톨리듐 톡신이 좀 부각되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어생식기 세포가 이제 쓰인다라고 하는 리쥬란, 콘쥬란 제품으로 해외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 역시도 신고가 랠리를 써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비올이라든지 클래시스 같은 뭐 슈링크 이런 제품들 유명하죠.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써주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을 해줍니다. 단발성의 이벤트가 앞으로 좀 다가왔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좀 두각을 드러낼 만한 게 좀 몇 개 있다고 보는데 APR 같은 뷰티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봅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제 APR 같은 경우에도 유럽 시장 진출을 하면서 뭐 메디프릴이라든지 지금 의료기기, 이 뷰티기기 쪽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TNL 같은 경우에도 이 여드름 패치제로 좀 두각을 드러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시면 되겠고 엔터는 저는 뭐 대표적인 엔터 기업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진출 성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하이브라든지 JYP라든지 그다음에 그 팬덤 플랫폼인 디어유, 뭐 마지막으로 한 YG 정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는 삼지엔터, 우리가 이제 파산핑이라고도 불리우는 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티니핑, 캐치 티니핑이죠. 예, 한 요 정도만 저는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어 컨텐츠는 지금 저는 많이 볼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딱 그 정도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조금 산업적으로 이 부분을 좁혀봤다면은 이제 다가오는 일정 속에서 3월 달에 중국의 양회가 있습니다. 이때 한알령 관련한 해제가 조금 더 본격화될지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또 저희가 최근에 관세 이야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 리스크를 또 중국이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관한 우려감들도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때 양회 때 어떤 이야기 좀 나올까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먼저 왔기 때문에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것 같아요. 뭐 사실 한알령 해제가 뭐 가벼운 이벤트가 아닌데 지금 이게 수면 위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체적인 기간까지 심지어 단기간 안에 잡혔거든요. 벌써 몇 달도 안 남았습니다. 무슨 내년에 해제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다다음 달에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니 이게 뭐 조금 딜레이 되는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막 취소된다거나 이런 방향성으로 가기에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이제 한알령 해제를 오랜 시간 동안 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한알령을 하던 걸 해제하느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중국의 문호를 개방하게끔 미국이 어찌 보면 계속해서 문을 좀 두드리고 압박하고 공격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손을 든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트럼프 정권 하에서 앞으로 이제 이 전쟁이 무역 전쟁이라든지 각종 이제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워지겠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겠다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저가 물량으로 이제 막 밀어붙이고 이랬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좀 내려놓으면
미국도 중국을 저는 공격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한 거래를 한다든지 저가 물량 이런 거를 이제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 이익이 났을 때 미국과 공정하게 이제 분배한다든지 이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거나 조금 비도덕적으로 접근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저는 또 이제 미국이 중국을 또 인정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요. 근데 지금 예고했던 타격보다는 좀 완화시켜 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솔직히 경쟁 국가가 된다고 해가지고 묻지마식으로 공격한다는 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공격하는 그 이면에는 너무 이제 미국을 이용해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이득을 보고 있다. 이런 이제 포커스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해결되면 충분히 다시 돌아설 거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만큼이나 중국도 땅덩이와 그리고 인구가 정말 많은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만큼이나 내수가 정말 중요한 게 중국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내수가 너무나도 좀 안 좋아졌고 그런 과정 안에서 한알령을 해제하게 되면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많이 오면서 내수가 또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점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한알령 해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5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한알령 해제는 말로만 진행된다기보다는 조금 구체적인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전까지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하면서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으니 관심 있게 바라보자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내수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대표님이 미리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좀 앞서 나갔네요. 네, 아닙니다. 저의 수고를 또 덜어주신 거죠. 자, 이제 중국 측도 사실은 지금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한알령 해제는 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시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도 이제 내수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한알령 해제 수혜에 따라서 국내 산업적으로 기대되는 그러한 항목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나 더 여쭤볼 거는 이제 게임에 관해서는 좀 엇갈린 전망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게임주들이 그간 이제 날개를 활짝 피지는 못했던 시점이긴 하기 때문에 이 한알령 수혜를 제대로 받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중국 쪽 게임 산업도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K게임은 어떻게 보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시선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볼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요? 네. 이게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알령 해제가 되면은 게임 산업도 이제 육성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게임이라는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바라봤을 때 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한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나뉩니다.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일단 한알령 해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AI발 수혜를 보는 게임주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쪽이 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 하드웨어 쪽 HBM의 SK하이닉스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양자 컴퓨터도 움직이고 막 팔란티어도 움직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소프트웨어 쪽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연 AI 소프트웨어로 수혜받을 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꼽혔던 게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없을까 하고 보면은 게임이 있었어요. 사실 엔비디아라는 것도 과거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로서 게임의 필수적인 컴퓨터 부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게임 사양을 맞추기 위한 그래픽 카드로서 유명했던 게 또 엔비디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발 그리고 이제 AI발 수요를 노려본다라고 하면 게임은 저는 지금 고사양 게임으로서 계속 혁신을 이루어내면서 상업화에 성공한 기업,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이 AI발 게임을 본다라고 하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한알령 해제를 노려보면서 보는 게임은 조금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고 봐요. 거기에서는 뭐 W게임즈라든지 시프트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그런 이슈에는 더 민감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 하에서 게임을 단순히 한알령 해제에서 그 시장 파일을 장악한다라는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AI발 산업으로서 게임의 수준이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로서 승부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중국 시장을 혹시나 잃게 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긴 호흡으로 무게중심 자체가 이제 크래프톤 같은 대표적인 우량 게임주들, 뭐 예를 들면 지금 게임 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발성 이벤트로 보신다라고 하면 시프트업이라든지 지금 W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주목해 볼 만은 하니까 같이 한번 좀 묶어서 보시고 요 AI발 게임과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가는 게임주를 구분해서 보는 식으로 살펴보시라 조언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헤드라인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면서 또 시장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시장에 탄력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조선의 찬물 그리고 철강의 숨통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악재라고 싶은 그런 뉴스들이 좀 반영이 되기도 했었고 반면에 철강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 흐름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볼까요, 대표님? 네,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좀 견제하고 있기도 네. 하고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조선 해운사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에서 이제 건조된 선박들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의 저가 선박에 대한 가격적인 경쟁력이 앞으로 좀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력이 좀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중국 선박이라든지 중국 해운사를 이용할 이유가 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쪽이 수혜를 받느냐? 대표적으로 수혜받는 게 한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하에서는 이제 한국이 앞으로 수혜를 받아 나갈 수 있겠는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반덤핑 관세 이슈가 있어요. 후판 반덤핑 관세. 그러면은 중국의 저가 물량 철강들을 이제 밀어내기 했던 걸 이제 견제하는 건데 사실 이게 좀 안 좋은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기존 조선사들이 원래 저렴한 철강을 중국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아 왔다면 이제는 그런 물량을 가격 경쟁력을 이제 가져가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걸 뜻하겠죠. 그리고 이제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국내 철강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그 업체들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쪽이 중후장대 산업에 있어서 피해를 많이 받았던 게 중국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물량들이 이제 좀 밀려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철강사나 뭐 화학이나 이런 쪽들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덤핑 관세로 인해서 철강 쪽은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후판이라든지 이런 쪽들 그리고 뭐 가스관, 송유관도 수혜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조선은 비용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데 철강 가격이 뭐 우리나라 걸 쓰면 좋지만 가격이 더 비싼 걸 쓰게 되면은 이거 수익성이 낮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한 것만큼 우려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애초에 이런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중후장대 산업들은 생산 캐파 자체를 단기간에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내야 되는 거는 급작스럽게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공장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한두 달 내에 뚝딱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조선 가격에다가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다 다 맡기고 싶은데 한국에다 못 맡기니까 지금 무슨 뭐 한 3년 기다려야 된다, 5년 기다려야 된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밀려난 물량들이 중국에다 맡기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기술력으로서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있는 만큼 가격은 아마 철강 가격 전가시키면 그래도 팔려나갈 것이다. 물량 소화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물론 엄청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생각한 것만큼 막 수익성에 타격이 강하게 올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저는 내다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선주 그러면 지금도 찍어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다른 조선주들, 뭐 구남이라든지 대표적인 조선 카테고리들이 올라갈 때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향후에 트럼프가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계속해서 구사하고 있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 필연적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만큼 당분간 에너지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FLNG나 이제 LNG 시장은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조선주, 뭐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철강과 조선 쪽 이야기도 대표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또 헤드라인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은혜로운 섹터에서는 오늘 시장에 급락을 보여줬었던 엔비디아 관련주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났음에도 왜 이런 주가 흐름을 보였을까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은요. 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철회했던 그러한 기업이죠. 에코프리비엠 주가 폭락에 관한 이야기들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에 미칠 영향력까지 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뵐게요. 이대로 온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내놓고 정규장에서 8% 넘게 밀려나는 모습 보였죠.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평가는 좀 나뉩니다. 한켠에서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좋았지만 대단하진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이 양측이 모두 동의를 하는 부분은 이번에는 좋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좋았냐? 작년 4분기 매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3.3%나 상회하는 성적표를 내놨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78%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80%에 육박하는 매출 성장률은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19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려잡았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엔비디아를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목표 주가를 152에서 162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요 IB들은 딥시크의 출현으로 고조됐었던 AI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둔화된 성장세가 꼽히고 있어요. 이렇게 표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듯이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엔비디아는 매 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100%에서 거의 260%를 초과하는 성적표를 보여줬었지만 이번에는 78%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수치는 직전 분기 그러니까 4분기와 비교해서 13%포인트다 내려앉게 될 것을 의미를 하겠죠. 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매출 총이익률 역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75%였는데 이번 4분기에는 73.5%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71%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71%라는 수치는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하회하는 수치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 일부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로이터 통신은 여기에 대해서 젠슨 황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임대 계약까지 취소했으며 그리고 이것은 잠재적인 AI 공급 과잉을 시사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밋 인사이트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는 8% 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강하게 짓눌리고 있고 SK 하이닉스 그 흐름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서 5%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 이야기입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 로의 이전 상장 결국 철회됐습니다. 작년 11월 27일부터 시작됐었던 상장 예비 심사가 이로 인해서 3개월 만에 종료가 됐죠. 자, 올 들어서 주가는 어땠을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엄청났습니다. 1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주가가 28%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었던 그 요인 중 하나는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의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컨콜이었습니다. 컨콜에서 사측은요. 1분기 말쯤 상장 심사 승인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코멘트를 했었는데 오늘 공시를 통해서 이것을 철회한다라고 정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주가는 10% 넘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철회를 밝혔는지 살펴봐야겠죠. 전기차 시장 둔화에 따른 결정이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표 보시면 작년 매출 4,600억 원가량으로 전년 대비해서 60% 이상 쪼그라들었고요. 그리고 2024년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402억 원 영업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전년이었던 2024년 영업이익이 1,500억 원을 웃돌았던 것을 감안했을 때 적자 전환을 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올해 매출은 3조 5,50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가량 성장할 것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82억 원으로 다시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일단 전기차 캐즘 그리고 미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이런 것들이 변수로 여전히 잔존해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메리츠증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내려잡았고요. NH투자증권 역시도 목표 주가를 16만 5천 원으로 제시하며 기존 대비해서 10% 하향 조정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대화 탑3 화장품입니다. 이번 4분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가깝게 성장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국 한알령 해제 수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죠.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15% 이상 날아오르기도 했고요. 토니모리 역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 강한 슈팅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승분 대부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 히토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에게 10% 추가 관세 부과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었죠. 예정대로 3월 4일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미중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 그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자동차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렇게 관세맨 트럼프가 우리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는 가운데 오늘 증권가에서 4월 초,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구체화될 때 그 전후로 주가들이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했습니다. 현대차, 위아, 모비스까지 모두 3에서 4%대 내림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희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 K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노이즈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를 외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긴급 진단의 느낌으로 시장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한 줄 평은 어떻게 또 표현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씀드립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단서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트럼프발 관세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연준에서도 기대 인플레가 치솟다 보니까 이거 금리 인하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얘기가 나오는데 기대 인플레가 치솟게 되면은 결국 이제 실제 물가로도 영향을 강력하게 또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시장이 좀 공존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난달 지표를 그 다음 달에 이제 발표하는 게 경기 지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뭐 연말 특수라든지 뭐 산타랠리,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또 올해부터 관세가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미리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구매를 하는 수요가 몰리는 해였어요. 작년 연말이. 그래서 올해 한 1월 정도까지는 작년 11월 달 지표를 이제 기반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아마 경기 지표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올해 2월 달부터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은 올해 1월 달 거를 이제 발표하는 거라 연말 특수도 없고 사실 이제 몰렸던 수요도 점진적으로 줄어들 거라 경기 지표들이 좀 삐걱거리는 것이 보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올해 2월 달부터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이 이제 성장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3월, 4월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불경기가 우리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불경기 해결하려면은 금리 낮추고 유동성 확보해주면서 경기 부양을 시켜줘야 하는데 지금 또 금리 인하는 못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관세 문제가 좀 대두되면서 기대 인플레 치솟다 보니 이거 고물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물가라는 거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현상이 이제 지속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팽배하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불안감이 실제 존재하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고물가의 고금리 그리고 불경기까지 맞물리는 시점이 지금 다가온 상태고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래서 현 시점이 이제 지속하게 되면은 아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좀 공격적으로 단행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뭐 어디까지 무너지고 나서 또 액션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시장 하락을 대비해야 하고 지금 초반에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월가에서도 계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그런 위험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뉴욕 증시 자체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좀 매크로 변수가 다시 시장에 도래를 하게 된다면 이 매크로 변수 자체는 뭐 시장의 모멘텀도 희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좀 경계를 하면서 시장 방향성을 보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이슈 바로 한번 열어보고요. 또 오늘 시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바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글로벌 조선이 절대 강자가 실적으로 판가름 난다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앞서서도 이제 그 중국산 이제 철강들 판턴팽 이제 관세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국 선박들의 이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한국 조선업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앞서 이제 철강을 말씀드리면서 이거 조선이 좀 타격이 올 수 있겠는데라는 우려들에 대해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수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 오히려 물량을 감당을 못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군함이라는 키워드로서 방산이라는 키워드로서 움직였던 조선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고가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 조선업들 중에서 많이 못 갔던 LNG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조달하는 그 조선들 위주로 수급이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조선주들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올라갈 만한 조선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주를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기회가 저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계속 구사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계속 일본이랑 인도에 이제 가서 우리 거 LNG 사게끔, 미국 LNG 사게끔 계속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서 실제로 딜을 성사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한국이라든지 오방국들,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LNG 그리고 원유를 갖다 쓰게끔 판매를 지속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저가에 제공하기 위해서 공급을 빠르게 이제 늘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이 공급 증가가 본격화되게 되면 결국 이제 LNG뿐만 아니라 원유 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렸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나 업종들이 있죠. 뭐 일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송유관, 정유관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요. 철강에서는. 그리고 이제 조선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FLNG라든지 LNG 운반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조선 최강자로 또 국내 많은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밸류를 받았다라는 부담감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전략을 세우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저희가 또 대표님이랑 이 조선주 이야기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 번 또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자체가 수주에 관한 소식이 있더라고요. 브라질발 셔틀탱커 9척 수주 임박이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전해오기도 했었는데 삼성중공업 수주에 관한 또 자세한 내용들과 또 시장 전반에 관한 청사진들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앞서서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조선들이 많이 올라갔던 걸 보게 되면 뭐 HD 현대그룹주가 우리나라에서 조선으로만 놓고 보면 1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움직였던 것이 HD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하나그룹주가 좀 잘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방산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놓고 보면 하나그룹이 우리나라 또 1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함이라는 방산이 접목된 조선을 봤을 때 하나그룹주가 많이 갔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LNG 운반선에 해당되는 삼성중공업은 하나오션이나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HD 현대그룹주 대비해서 비교적 덜 올라갔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방금 말씀드린 FLNG 그리고 LNG 공급을 늘리는 정책 하에서는 삼성중공업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FLNG, LNG 시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이제 평가받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삼성중공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진다라는 건 트럼프 정책하에서 알 수가 있는데 경쟁 기업들이 또 없어지는 호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윗슨조선소가 삼성중공업 다음으로 가장 이제 이 업에 있어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점유율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윗슨조선소를 이제 제지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자,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이 커져서 거기서도 이제 수혜를 볼 것인데 그나마 있던 경쟁 기업이 하필 또 중국 기업이었단 말이죠. 미국이 그 기업을 타격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원앤온리가 돼버렸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러면 이제 FLNG 시장에 있어서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삼성중공업 외에는 대체가 없습니다. 그나마 삼성중공업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이제 경쟁 기업으로서 평가받던 기업마저도 중국 기업이라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LNG 공급을 늘려야 되고 FLNG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다 위에 이제 LNG 공장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이 LNG 천연가스를 시추해가지고 이제 LNG를 공급하고 운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플랜트 사업이에요. 그럼 이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산업 파이는 커질 것인데 뭐 지금 철강 좀 가격 올라간다고 과연 이게 타격이 있을 것인가? 앞서서도 제가 이제 철강에 있어서 조선이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우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가격으로 충분히 전가할 수 있고 전체 시장이 너무 커지고 있고 대체제가 없다라는 거. 항상 이제 기업에 있어서 안 좋게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막 독점 기업, 과점 기업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주주 입장이나 기업 입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는 과점, 독점 기업만큼 매력적인 게 또 없거든요. 그 대체가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럼 이제 삼성중공업이 과연 앞으로 어떤 호재거리를 타고 과연 어떤 또 수주들을 물어올 것이냐. 이거는 뭐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또 트럼프의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정책들이 본격화되면서 주가나 삼성중공업 흐름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되니 지금 증시 충격으로 인해서 주가 조정이 나오는 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위주로 또 수주 소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역시나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조선주가 계속되는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까에 관한 의견은 어떠실까요, 대표님?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3월 말에 공매도 재개되는 이슈 때문에 시장이 한번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 좀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한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증시가 보통 저점을 딛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맨 처음 1단계에 반도체가 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제약바이오가 가고 한번 무너졌다가 또 다음번에 3단계에 갈 때는 경기 민감 업종들이 주인공인데 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도 다 같이 올라가는 마지막 피날레장이 온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볼 수 있는 게 보통 단계가 그동안 이제 주목받고 있었던 섹터들이 가고 그 다음 섹터들로 수급이 이동할 때 그 중간에 한번 쇼크나 조정이 한번 와요. 기존 이제 대장 섹터 쪽에서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충격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좀 소강 상태가 이루어지거든요. 지금이 저는 그 시점이라고 봐요.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한번 신을 냈고 그다음에 다음 섹터, 신을 낼 만한 섹터로 가기 전에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럼 이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착 가라앉고 그간 못 갔던 섹터나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좀 움직였고 뭐 카카오가 움직였고 네이버에 비해서 좀 뒤처졌던 그런 쪽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조선은 그동안 좀 신을 많이 냈어요. 공매도 재개가 이제 되면서 타겟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군함 키워드로 움직였던 하나오션이나 뭐 HD 현대그룹주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더 갈 거라고 보지만 일시적인 좀 타겟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대표님과 다양한 인사이트들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또 대표님의 말씀도 여러분들 잘 복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1부의 마지막 코너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또 마침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넥스트 마켓을 위해서 우리가 챙겨봐야 할 이슈들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정적으로 한번 다음 주 시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정들 많으니까요. 저와 함께 팔로우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굵직한 일정들 하나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정들 있는지 먼저 키워드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의 PMI 지표가 발표가 나면서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들이 다시 도래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MWC 2025가 개최가 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가장 큰 IT 전시회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때 또 시장의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양회도 개막이 됩니다. 양회 개막에 따라서 또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루 쉬고 화요일 날 대체거래소가 개장이 되는데요. 이 대체거래소 활용법까지도 오늘 저희가 내용으로 준비했기 때문에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MWC의 2025에서 또 중국 기업들이 선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 통신산업 관련해서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글로벌 어워즈 수상에 관한 후보 기업군에 한국 대비해서 중국의 기업들이 월등히 많다라는 게 또 시장에서 하나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국내 통신업계들 역시도 많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체거래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거래소는 대체 왜 하는 걸까? 제가 오늘의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일단 대체거래소가 어떤 건지 그 의미부터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한국에서는요, 2013년도부터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지만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거래소 측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대했던 그러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장에서는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는 게 굉장히 늦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요, 이미 이러한 대체거래소가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대체거래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KRX와 경쟁하는 새로운 주식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이 대체거래소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는 그런 거래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통 거래소 대비해서 대체거래소를 사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큰데요. 미국만 해도요, 이 전통 거래소를 사용하는 비율이요 43%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해외 선진국은 이미 독점 체제가 아니라 다양한 대체 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그 부분도 저와 함께 짚고 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대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언제 거래가 되는지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규장 같은 경우에는 8시 30분부터 또 오후 3시 30분에 마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프리마켓이 생겼습니다. 오전 8시부터 여러분들은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이 마감된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 거래 시간이 10시간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의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시간이 확대됐고요. 새로운 주문 방식도 추가가 됐는데요. 여기서 또 트레이더들은요, 이런 기회를 노릴 겁니다. 가격 차익의 기대가 있는데요. 한국 거래소와 대체 거래소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우리가 하나의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수수료 절감이라는 또 이점도 있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기존 거래소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시거나 또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장 화요일부터 개장 전에 이 대체 거래소를 활용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오늘 아마 많은 분들께서 증권사에서 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대체 거래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많이들 들려오더라고요. 자, 대체 거래소에 관해서 어떤 종목군들이 먼저 거래를 할 수 있을지는 잠시 뒤에 좀 짚어가 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는 24일부터 매매가 가능하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의 기업들은 24일부터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7일부터는요.
10개 종목을 더해서 110개의 종목을 거래할 수 있게 되고요. 더 추가적으로 3주차가 되면은 더 많은 종목군들을 거래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대체거래소 성공 여부는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선택지가 생겼다라는 점에서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요. 기존 우리 증시에 관한 밸류를 더 높게 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거래소 이제 개장이 됩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지 저와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은 지금 선전된 종목군들에게 또 다른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실 텐데 여기 보이시면은 코스피 5개 종목과 코스닥 5개 종목, 총 10개 종목이 대체거래소의 첫 번째로 거래되는 종목이 됐습니다. 롯데쇼핑과 또 LG U+S S51과 같은 종목군들이 코스피 지수에서는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에서는 골프존과 동국제약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종목군들이 선정이 됐고요. 또 이제 3주차가 되면요. 추가적으로 100개의 종목이 추가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소액이라도 이 대체거래소를 한 번쯤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 그리고 우리 유가증권 시장을 또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좀 보였었던 대체거래소 설립이었다라는 그런 시선이 많은 만큼요. 한 번쯤은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크립토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낙폭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낙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아갔고요. 사실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자체가 현재는 낙폭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유동성 축소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몇 가지 크립토 뉴스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간밤에 또 시장을 움직일 만한 뉴스들이 있어서요. 제가 한번 그 부분 체크를 해볼 텐데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3월 4일부터 관세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비트코인은 그에 따라서 8만 달러 선이 붕괴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들려온 속보에 따르면 텍사스주 상원위원회에서 비트코인을 비축 법안으로 활용하는 걸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아직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확인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조금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역시도 상원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시장의 가능성들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짧게 한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8만 달러 선 붕괴하면서 위태로운 지지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는 1억 1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간밤에 9%나 하락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테더코인 다음으로 XRP 코인 같은 경우에도 8%의 낙폭세를 시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솔라나 코인 보겠습니다. 솔라나 코인은 현재 8.4%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들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굉장히 공포성의 뉴스들이 많은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선택하실 때 또 좋은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오늘 시장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잠시 뒤에 오후장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